안녕하세요. 손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을 만큼 크게 후회하는 일이 있나요? 베스트셀러 어른으로 산다는 것을 써낸 김혜남 정신과 의사는 후회하는 순간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40대에 갑작스레 찾아온 파킨슨병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현재 60대가 되기까지 수많은 후회를 했다고요. 하지만 후회를 하느라 오늘을 망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겠죠?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김혜남 저자는 이 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책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42살에 찾아온 병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40살 때의 일이다. 어느 날부턴가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글씨 쓰기가 힘들어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남들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난 그저 아무것도 아니려니, 조금 피곤하고 무리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다. 그렇게 2년쯤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의사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한 짓이라니. 나는 무의식 중에 나 자신에게 닥친 위험 신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진단을 받았고 불치병 중의 하나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병으로 잃은 것은 단지 신체적 기능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가 정신분석에 관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을 펼쳐볼 수 있겠다 싶었을 때 갑자기 병이란 놈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 함은 우선 일을 오래 하면 힘들어서 중간중간 쉬어야만 했다. 무리하면 금방 몸에서 적신호를 보내왔다. 팔다리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화가 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음만 앞서다가 자꾸만 넘어지는 내가 창피하고 속상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한 몸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보살펴주길 바라는 내가 어린애 같아 창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했고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짐만 될 것 같은 내 존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때론 누구를 향해야 할지 모르는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래도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더 크고 무서운 병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절망하고 분노하는 나는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가. 저울로 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미량의 생화학적 변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얼마나 미미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나는 그렇게 내 젊음의 일부를, 능력의 일부를, 건강의 일부를, 희망의 일부를, 내가 누릴 성취의 기쁨 일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서러워 혼자 신음하고 있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못한 채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인가 내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고 그 텅 빈 공간 속으로
내가 함몰되어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걸까? 단지 몸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졌을 뿐인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언제는 내 미래가 투명했던 적이 있었나?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왜 난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걸까? 그러자 휘파람 소리의 리듬에 맞춰 내 안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삶에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대로 감내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중 하나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내가 어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이 여기에 속한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데려가 버린 하늘을 원망하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를 멈추지 못하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 아이를 다그친다. 또 힘든 일이 있어 우울하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신나게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에게 실망하고 예의 없는 타인에게 화를 낸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에 매달리고 집착한다. 내 병을 처음 알았을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받아들임이었다. 나에게 닥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 품어왔던 꿈을 체념해야만 하는 것, 점점 눈에 띄는 몸의 변화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 과거에 내가 나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찬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 나에게 닥친 신체적 기능의 상실은 내 삶의 목표와 방식을 조금씩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체념의 미덕을 배우는 일이었다. 그처럼 나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조차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리고 내가 한탄에 잠겨있는 동안 스스로 만든 불행은 소중한 시간만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나중에는 건강한 신체적 기능마저 그 상실감 속에 병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정작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내 시간이요.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며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집착으로 내게 남아있는 것마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득 나의 병은 앞으로 내가 잘 보살펴야 할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처럼 어쩔 수 없이 찾아든 병마를 손님처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자 신기하게도 어쩌지 못해 터질 것만 같았던 내 안의 분노와 슬픔들이 사그라지고 불안과 걱정도 잦아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옥과도 같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렇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았다. 삶의 유한함과 불확실성을 껴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이제껏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선하고 좋은 의도도 많았지만 그 위에는 욕심과 집착, 시기심과 경쟁심이 덕지덕지 앉아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둔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몸도 안 좋은데 두 아이를 키우고 환자들을 돌보며 언제 책 쓸 시간이 있느냐고. 예전 같으면 아마 나도 해야 할 일들에 치여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의사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며느리와 아내, 딸로서 그 모든 역할을 보란 듯이 잘해내고 싶었다. 그런데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 내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나자 모든 걸 잘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려놓으니 행복이 찾아왔다. 삶이 단순해진 것은 물론이다. 42살에 찾아온 파킨슨병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떠올린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현대 사회를 산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배울 것도 많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 들어오는 자극은 많은데 우리의 뇌가 그것을 소화해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뇌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럴 때는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중요한 결정을 망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고갈돼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된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을 뿐 일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으며 결과물 또한 시원치 않게 된다. 잠을 많이 자도 여전히 피곤이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만 가중되기도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휴식이다. 수많은 자극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자극들이 순간적인 감각이나 느낌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로 발전되려면 그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음식을 먹은 뒤에는 잠시 몸을 쉬어야 음식물이 잘 소화되어 뼈와 살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 자극들이 이해되고 소화되어 우리의 정신 구조를 이루려면 그 자극을 소화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뇌가 과부하에 걸리는 느낌이 들면 모든 것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뇌가 그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소화해 기존의 정보와 통합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미국 서북부에 있는 한 별장에 머무르면서 일주일씩 생각 주간을 가진다. 회사 직원은 물론 가족이 방문하는 것도 사절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을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중요한 사업 구상은 모두 이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잘 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쉬는 것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휴식을 하는 대신 좀 더 중요하고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할 뿐더러 끊임없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 외부의 모든 자극으로부터 온전한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뇌는 과부하에 시달리다 결국 터져버리게 된다.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아니,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싶다면 가끔씩 일부러라도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휴대폰을 끄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 머무르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뇌를 쉬게 하는 것이다. 지친 뇌가 생기를 되찾고 생각이 모처럼 자유롭게 흐르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러면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들이 단순하게 정리되고 지쳐있는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지게 된다. 굳어버린 생각의 족쇄에서 풀려나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것,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되고 좀 더 창조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한다. 한편 혼자 해외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하나 있다.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재미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집이 그립고 일상이 그립고 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워진다. 떠날 때만 해도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늘 옆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을 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행 막바지엔 집에 가고 싶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진다. 그러니 지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혼자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므로 그럴 때는 일을 멈추고 잠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뒤로 한 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혼자 있어 보라. 깊은 상실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동화 소공녀에서 주인공인 세라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그 뒤 아버지도 잃어버린다. 공주처럼 자라던 세라는 한순간에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학교 교장에 의해 다락방으로 보내지고 하녀 신세가 된다. 세라에게 닥친 시련은 아무리 성숙한 어른이어도 견디기 힘들 만큼 컸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처지의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하녀 신세가 되었어도 세라가 삶을 비관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그녀의 다락방이었다. 보잘것없는 다락방이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홀로 독특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나가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슬픔을 추스릴 수 있었다. 자기만의 방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커다란 상실에 직면했을 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자신이 맞이한 상실의 의미를 파악하며 떠나간 대상을 마음속에 영원히 담아두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시련을 당했거나 사별한 사람들이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폐인 같은 몰골로 누워만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슬픔을 잘 추스르고 일어나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금방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거나 재빨리 다른 일에 몰두해버리면 오히려 슬픔은 더 길어지게 된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라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 중에 내면에 쌓여있는 우울과 분노를 그에게 쏟아냄으로써 관계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견디기 힘든 상실에 직면했을 때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기보다 가만히 혼자 있어 보라. 슬픔을 잘 추스르고 나면 저절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질 테고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우는 노는 만큼 성공한다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스키모는 자기 내부의 슬픔,
걱정, 분노가 밀려올 때면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슬픔이 가라앉고 걱정과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염없이 걷다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 되돌아선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서는 바로 그 지점에 막대기를 꽂아둔다. 살다가 또 화가 나 어쩔 줄 모르고 걷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 꽂아둔 막대기를 발견한다면 요즘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고 그 막대기를 볼 수 없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뜻이 된다. 휴식은 내 삶에 막대기를 꽂는 일이다. 내 안에 나와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움이 찾아올 때까지 가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막대기를 꽂고 돌아오는 일이다. 그러므로 문득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해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말이다. 내가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다. 행복한 어른은 가끔 어린아이처럼 놀 줄 안다. 어릴 때 나는 소꿉놀이를 무척 좋아했다. 엄마가 다 쓰고 버린 화장품 통을 무슨 보물인 양 고이 간직하고 이 빠진 접시나 조개 껍질을 모아 살림을 마련하곤 했다. 그러고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소꿉놀이에 열중했다. 넌 엄마하고, 넌 아빠하고, 넌 언니, 넌 애기, 넌 선생님, 넌 가게 아저씨, 이런 식이었다. 역할 배정이 끝나면 우리는 살림살이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돌을 3개 모아 아궁이를 만들고 거기에 솥을 얹은 다음 모래에 물을 적당히 부어 밥을 짓고 풀을 뜯어 반찬을 만들고 진흙을 빚어 떡을 만들고 그렇게 놀다 보면 늘 말썽이 일게 마련이다. 도중에 역할을 바꿔달라는 아이도 생기고 다른 데서 놀다 와서는 중간에 자기도 끼워달라는 아이도 있다. 때로는 너도 나도 공주, 왕자를 하겠다고 나서서 소꿉놀이가 싸움과 울음으로 끝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기상천외한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날도 많았다.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으면 그만 놀고 와서 밥 먹어라 하는 진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살림도구를 주섬주섬 챙기며 아쉽게 소꿉놀이를 마쳤다. 소꿉놀이뿐이 아니었다. 그 시절 우리는 참 많은 놀이를 했다. 숨바꼭질과 전쟁놀이, 땅 따먹기, 고무줄놀이, 줄넘기, 공기놀이, 콩주머니 던지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귀신놀이, 병원놀이, 인형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가위바위보, 쎄쎄쎄 등등. 끊임없이 기발한 놀이를 만들어내던 그때를 떠올리면 늘 웃음이 난다. 아, 한 번만이라도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하튼 나는 그 수많은 놀이들을 통해 세상을 배웠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양보하고 쟁취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때로 화가 나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놀이를 만들어 그것을 풀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성장해왔다. 놀이는 완전한 현실도 아니요. 단순한 판타지도 아닌 중간 세계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어떤 부분을 떼어 놀이로 만든 다음 시치미를 뚝 떼고 마치 그것이 현실인 양 군다. 놀이를 통해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미래로 가볼 수도 있다. 아기가 되어보기도 엄마가 되어보기도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놀이를 통해서는 마음껏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시작한 순간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아 그동안 꾹꾹 눌러온 내 안의 유치하고 본능적인 욕망들을 마음껏 분출시킨다.
그러면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해방감과 기쁨,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놀이는 기나긴 인생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갈등과 박탈, 상실, 그리고 갈망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로 인생의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과 놀이는 그들의 내적 갈등과 외로움을 해결해준다. 그래서 놀이는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것은 일과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정신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차츰 노는 법을 잊어버린다. 이 나이에 남 부끄러워서 하면서 점잔을 빼고 체면을 차리느라 마음껏 놀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놀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를 놓치고 나중에는 웃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때때로 어른의 짐을 잠시 벗어놓고 놀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자신을 풀어놓고 깔깔대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난 다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현실로 되돌아와서도 재미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가끔 어린아이처럼 놀고 싶을 때는 친구들을 찾는다. 그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그냥 별 이야기가 아닌데도 괜히 웃게 된다. 그러다 때론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우스갯소리를 던진다. 그렇게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바탕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파킨슨병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64세의 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그래서 나는 우리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이다. 라는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40 이후 가장 필요한 건 체력이다. 예전에 사람들을 만나면 나에게 체력이 대단하다며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따로 운동하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타고난 나의 체력을 부러워했고 나는 어깨를 으쓱하곤 했다. 환자들에게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며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의사인 나는 내 몸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42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나서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한강에서 한두 시간씩 천천히 뛰었다. 처음엔 10분만 뛰어도 얼굴이 벌개지고 숨이 차서 견딜 수 없었지만 매일 조금씩 달리다 보니 어느새 다리가 튼튼해졌다. 파킨슨병이 더 진행되면서 달릴 수 없게 되자 열심히 걸었다. 지금은 파킨슨병 환자로 살아온 지 22년이 되다 보니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선 한 발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걸은 날은 없다. 지금도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운동을 하고 있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임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서 머릿속이 맑아진다. 자세와 호흡에 집중하고 땀을 흘리고 팔과 다리와 어깨를 움직이기 위해 애쓰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물론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탓에 휴대폰으로 좋습니다. 라는 4글자를 치기까지 10분 넘게 걸릴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해내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얼마 전에는 여행을 하다 들른 펜션 테라스의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60m쯤 되었는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걸었다. 물론 덕분에 땀을 비오듯 흘리긴 했지만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들 말로는 그처럼 운동을 거르지 않고 해온 덕분에 지금껏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버틴 덕분에 나는 살아있고 두 아이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고 손주들의 재롱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성취감도 느끼고 또 하루를 잘 살아낼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느새 운동 예찬론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떠들어봤자 어떤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다. 나도 아마 파킨슨병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특별히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40이 넘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술을 마신 다음 날 회복되는 속도가 예전과 같지 않고 흰머리는 늘고 피부가 처지는 게 느껴지고 뱃살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간다. 일을 조금만 무리해서 하면 쉬 피곤을 느끼고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게 될 뿐더러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벅차게 된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마음은 조급하고 할 일은 잔뜩 쌓여 있는데 따라주지 않는 몸 때문에 일도 인간관계도 자꾸만 꼬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력감이 밀려오면서 삶에 회의가 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40 이후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체력 관리가 필수다. 타고난 체력으로 버텨왔던 시간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떨어지는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늦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에너지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당신 자신부터 챙겨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 더 이상 당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다. 예전에 누군가 나한테 선생님은 자신을 위해 뭘 해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위해 운동합니다. 라고.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잃는 것이 더 많을까 아니면 얻는 것이 더 많을까?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을 생각해보자. 젊음, 탄력, 검은 머리, 체력, 건강, 열정, 성기능, 기억력, 친구나 배우자와의 사별, 남아있는 시간.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많아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이, 자손, 주름살, 뱃살, 검버섯, 고집, 잔소리, 격정, 회한, 버려야 할 가구나 옷까지,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좋아지는 것을 꼽으려니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 이전 시대에는 연륜으로 다져진 연장자들의 지혜가 후세대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젊은 사람들은 을에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어른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연장자들은 평소에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도 후대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쌓은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내 삶에 더욱 깊은 책임감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내가 과거로부터 나와 미래로 뻗어가는 연속된 세대에 속해 있다는 역사적 연속감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전의 지식은 금방 쓸모가 없어진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이 전 세대의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은 고리타분한 낡은 것이 되어버려 아무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처럼 역사적인 연속감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나이 드는 것은 젊음과 아름다움,
명성, 그리고 매력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림을 뜻한다. 그래서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3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젊은이들의 세상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야. 이민자들이 본토인들 틈에 끼어 나름대로 살아남으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슬픈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한참 뒤처진 채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살게 된다. 그 결과 나이듦은 어느새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저항할 에너지도 낙천성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나쁜 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노년기의 인생은 우리에게 여분으로 남아있는 시간, 말 그대로 여생일 뿐일까? 그래서 철저히 외면하고 싶은 두려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루는 시인 롱펠로에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이복의 친구, 오랜만이야. 그런데 자네는 여전하군. 그 비결이 뭔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래봬도 저 나무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하루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이렇듯 노인은 결코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간순간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재배열되며 새롭게 교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격도 마찬가지다. 70, 80, 90살이 지나서도 꾸준히 변화한다. 이때 나이듦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비참하고 삶의 회한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욕망하고 변화하는 능동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어는 1979년 어느 날 오하이오주 지역 신문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만약 심리적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사람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앨런 랭어 교수는 한 수도원을 20년 전인 1959년과 같은 환경으로 꾸민 다음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1959년으로 돌아가 마치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게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배너, 뜨거운 것이 좋아 등의 영화를 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넷 킹 콜의 노래를 듣고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단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와 청소도 스스로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참가자 전원의 신체 나이가 실험 참가 전보다 최소 2, 3년 젊어진 것이다. 시력과 청력, 기억력이 향상됐고 지능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도 좋아졌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음을 내딛기도 힘들었던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꼿꼿한 자세로 걷기 시작했고 또 다른 노인은 미식축구 경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 불리는 이 연구는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전 세계 심리학자와 행동경제학자들로부터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심리 실험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앨런 랭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믿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즉 같은 70세라도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젊게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뭘 하든지 나이부터 따지고 나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70세를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같은 70세라도 정말 그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 그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자신의 신체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나이와 상관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은 100년을 살아보니 60세 전까지 자신은 미숙했으며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엘렌 랭어 교수의 실험에서 보듯 나이 들어서도 힘 닿는 데까지는 내 힘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좋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은 대부분 성인 자녀와 살고 있거나 요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방을 꾸미거나 가구를 재배치할 결정권이 없었고 언제부터인가 청소와 설거지 등 사소한 일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이 결정하거나 직접 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처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놀드라는 참가자는 실험에 참여하기까지 기력이 없어 아무런 신체 활동도 못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 동안 빨래와 설거지, 청소 등을 직접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그것을 기꺼이 해냈고 나중에는 무엇이든 더 찾아서 하게 되었다. 20년 전으로 마음의 시계를 돌리고 결정권을 갖게 되자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 즉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그를 행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엘렌 랭어 교수는 늙는다는 착각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동료 주디스 로딘과 나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하는 실험을 했다. 방문객을 맞이할 장소라든지 요양원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볼 것인지의 여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하고 그 화분을 방 안 어디에 둘지,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까지 직접 결정하게끔 했다. 대조군 집단 노인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화분은 똑같이 지급되었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돌볼 것이라 이야기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뒤 우리는 실험 앞뒤로 실시한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집단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민첩해졌음을 확인했다. 사망률은 대조군의 절반도 안 될 만큼 낮아졌다. 이처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행복할 뿐더러 건강까지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늙어서 몸이 약해진다 해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삶의 행복감과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64살밖에 안 됐지만 파킨슨병으로 인해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려면 일단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다. 한 발을 떼고 또 다른 발을 떼기 전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두 발로 신나게 뛰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팔과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 늘어만 간다.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신중히 선택하고 결정한다. 오늘 누구를 만날지, 구순의 어머니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머리를 염색할지, 어떤 영화를 볼지, 어떤 책을 읽을지, 친구에게는 어떤 문자를 보낼지 고민하고 결정한다. 너무 아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덜 아픈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다. 그러고 보면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공부할 게 많다는 것도 기쁘다. 기왕 오늘 나는 눈을 떴고 일어났으니 재미있게 살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내가 오늘을 보내는 방식이고 나이듦에 대처하는 자세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